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남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휴 전 총선 공약 발표로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야의 공천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네. 평산마을을 가게 되는데 사실 지난달에 신년 인사를 가기로 했었다가 가덕도에서 그렇습니다. 흉기피습을 당해서 지금으로 이렇게 미뤄지게 된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사안들이 있는데 오늘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그래서 우선은 뭐 그동안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피습된 상태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뵙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 또 피습에 대한 얘기,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주는 그 말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당에서 탈당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분열에 대한 우려 문제.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보면 다양한 민주당이 다양성의 기초 위에서 통합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오셨다는 측면.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더 이제 공천 시기와 맞물려서는 임종석, 뭐 윤영찬, 고민정, 소위 친문계로 우리가 명명되어지는 의원들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걸 뭐 공천해 달라는 얘기보다는 그야말로 어떤 그 다양성 차원에서 그리고 또 원칙과 또 실질적으로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지나치게 강성 지지자들이 소위 그런 어떤 친문 의원들에 대해서 특히 임용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강한 말씀을 한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사의의 표명이라든지 말씀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계파 갈등이나 뭐 분열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을 좀 짚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정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약속됐던 것인데 피습 때문에 연기되다가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두 정치인이 만나서 어떤 그 결론이 나기보다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통합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그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에 대한 자객 공천이라는 그 언론의 보도가 나오듯이 친문 의원이나 또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명계 쪽의 비난이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런 쟁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제, 기존의 민주당이 천명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병립식으로 가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두 정치인이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뭐 친문계 공천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라든지 또는 민주당이 이상으로 생각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합의 리더십 뭐 이렇게 약간 간접적이고 완곡한 어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무당층에게 이렇게 통합의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주에 선거제 관련해서 결정이 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준연동형 유지든 병립형 회귀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권한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뭐 병립형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걸 선택할 걸로 보십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두 영역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어쨌든 그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정당이라고 하는 자선 단체가 아니다.
또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병립형이 지금으로서는 더 왜냐하면 제3지대가 있기 때문에요. 병립형제로 가는 것이 민주당의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이점이 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소위 좌파 블록이 있어요.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 민주당 밖에 있는 지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위성 정당의 모습이든 뭐 오늘 뭐 송영길 의원이 옥중에서 무슨 검사 무슨 당을 만든다고 한다든지 조국 신당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어쨌든 그 외에 어떤 실제로 보면은 그 녹색 정의당도 말하자면 좌파 블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좌파 인사들로부터 연동형으로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압박도 분명히 받고 있고요. 또 유인태 전 수석을 비롯해서 이것은 굉장히 날싸게 병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당제 제도라고 하는 그 대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요구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심중에 있다라기보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오늘 예를 들면 창당대회를 하기로 했거나 어쨌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대연합이 분열됐을 때까지도 생각한다면 몇 시간, 몇 초 사이로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영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크게 보면 병립형으로 가는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게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3지대가 지금 현재 손맛이 안 맞는다. 빅텐트로 가면 어떤 공포가 있냐면 병립형으로 갔을 때 빅텐트가 훨씬 더 많은 양당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제 오늘 사건으로 보면 빅텐트가 제일 그 가정이 난망하다. 쪼개진다라고 했을 때는 병립형으로 가면 더 이롭다. 이런 몇 시간 사이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근데 그래서 뭘 보자는 거냐 하면 오늘 평산마을을 갔다 와서 만약에 네. 준연동형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아마 문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원로들의 얘기를 뜻을 받들어서 내가 준연동형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얘기를 싹 빼고 병립형. 사실은 현재 문 대통령이 병립형 가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당의 공약이 대선 공약도 준연동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좀 보자는 것이죠. 네. 네. 몇 초 사이에도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이게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총선 판도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속단하기가 이릅니다. 왜냐하면은 비례대표 네. 47석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선언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병립형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 한국 정당의 어떤 이상적 미래를 위해서는 연동형이 바람직하다 하면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연동형으로밖에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이다 하기 전에는 이거는 지금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깔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명분보다는 항상 실리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결정장애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이 따르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혁파하려는 그러한 의지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미 그렇게만 해보기만 해봐라. 우리는 이미 위성정당 만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미래예요, 이름이. 위성정당 이름이. 지금 여기까지 갔다라고 본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이라는 그 명분을 유지하되 애초에 얘기했던 왜 그거 있잖아요.
소위 소수 정당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는, 사실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그 후보자들을 뒤로 까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으면서 마치 또 민주당은 끝까지 연동형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선택지는 병립형이라는 결론은 이미 마음속에 내렸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요, 일단 그 제3지대를 한 칼에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민주당이나 그 언저리에 잠재적인 유력 대선 경쟁자를 또 한 방에 주저앉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병립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숫자로 볼 때도 연동형보다는 병립형이 민주당에 가져갈 게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80여 명의 민주당 현직 의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인태 전 의원 같은 원로들이 지금 상당히 원칙적이고도, 그다음에 어쨌든 정당과 관련해서 사람이 말을 바꾸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것에 그 비도덕적이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의 퇴행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의 또 선택에 따라서 여야 또 다른 공방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3지대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의 그 미래 대연합. 사실 원래 오늘 창당대회이고, 근데 어제 계속 나왔던 보도가 오늘 창당대회 못할 수도 있다. 이거 네. 봉합이 갈등이 이제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됐다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예정대로 오늘 오후에 공동 창당을 진행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떤 부분에서 좀 불거졌다고 보세요? 우선은 뭐 크게 보면 이제 당명에 대한 갈등, 두 번째는 이준석 그 당대표하고의 결합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갈등들이 내재돼 있고요. 또 뭐 세 번째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역할론에 대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갈등의 원치는 당대당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원석, 정태근,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이 5분 내부에서 입장 차이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점 포인트가 그 형식적으로 어제 이석현 상준위원장이 안 하기로 했다, 하기로 했다 입장 번복이 있었는데 관 이 5분이 다 오늘 창당대회에 나타나실까? 형식적으로 나타나시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드러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그 지지자들이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에 대해서 매우 부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명에 대한 어떤 거부감,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소위 개혁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개혁 그 미래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그러니까 용어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뭐 개미 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 간의 입장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 또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낸 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온도 차이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어렵사리 봉합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제 오늘의 뉴스는 상당히 이 빅텐트에 찬물을 끼얹는 굉장히 떨컹거림의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이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뭐 통합 논의가 시작부터 불안하다라는 평도 조금씩 나오는데 야당의 제3지대 통합에 대해서 좀 간단한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개혁 신당도 그렇고 예. 지금 이낙연 신당도 그렇고 여론조사 해보면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당층 또 제3당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층은 두 자릿수로 훨씬 높습니다. 제가 수치를 말해도 됩니까? 지난 갤럽과 관련해 가지고. 예, 저희가 좀 간단한 말씀을 지금 나중에 좀 듣도록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평론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한 자리 숫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창당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개문발차에 더해서 진짜 바퀴가 덜렁거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창당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 지역구에 나와서 스스로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발표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바로 이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경기 김포를 찾아서 이제 서울 편입론과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역 의료 격차 완화와 관련해서 총선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우선 설 연휴를 앞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특히 의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의에서 상당히 이제 그 네. 자세하게 보건복지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또 현장의 의료진과 그리고 이제 바로 의료 소비자들까지 모여서 상당히 자세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 갖고 이제 공약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또 원격 비대면 진료 활성화 이거는 결국은 의사의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김포의 메가시티 구상은 사실 이미 띄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때 그러다가 좀 주저앉는 듯하다가 다시 이제 이 구상을 띄우는데 결국은 이것이 총선 공약으로서 지역민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예, 뭐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높은 지지율이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김포도 뭐 50% 중반 이상대의 편입 희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우 추수적인 대중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 깎자 또 실제적으로 뭐 구리 김포 편입에 대한 하고자 하는 희구가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정책적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총선까지는 상당히 그 김포 지역이나 구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이로운 지형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그야말로 의료계하고 직접적인 논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냐. 지금도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하고 의사협회하고의 논의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또 김포나 구리의 서울 편입도 실제로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구리시의회 또 서울시의회의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총선 구도에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야가 진짜 총선 공천 작업까지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컷오프 돌입을 하게 되고 보니까 공천 접수 마감했더라고요. 아예 뭐 호남 이쪽 지역은 1대1이 안 되는 지역들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TK 같은 경우는 뭐 4, 5 이상까지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었던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공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를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TK 지역 그리고 또 PK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마 이제 공천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TK와 PK의 중요한 점은 예선이 곧 본선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영남 지역에 얼마만큼 물갈이가 되느냐도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물갈이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굴 갖다가 집어넣느냐. 이미 권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이미 출마
예비 후보로서 신청을 했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을 주저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고착화돼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예.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개혁 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지금 이제 의문점으로 남고 있고 그동안에 만약에 그 소위 지역 활동을 잘 했던지 아니면은 평균 점수 정도로는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소위 뭐라 그럽니까? 박힌 돌에서 굴러온 돌에 의해서 내가 뽑혀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제3지대로 갈 가능성도 또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천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제3지대가 지금 이러한 그 어떤 공천의 파열음을 또 일정 정도 기다리고 있고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여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 뭐 예상은 됐었지만 경쟁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도 하고 이제 컷오프 7명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평론을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야말로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더군다나 영남권에 있어서 용산 출신 출마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아마 관심이 촉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TK 지역의 반응이 의외로 높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하나하나 아직까지 지금 현재 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안 된 수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국민의힘 공간위도 적잖이 많은 어떤 고통이 따를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정전 의원님이 그 뭐 우선 추천이라든지 전략 공천 지역은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이미 그 전략 공천 지역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예. 한 50군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당선이 되지 않은 그런 험지 같은 지역은 전략 공천하기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사력을 다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뛰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제 그 소위 본인이 불출마를 했거나 해가지고선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나온 TK와 PK 지역 또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인물을 상당히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과거에는 그런 전략 공천 지역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망가들을 모심으로써 저 당이 저런 사람들이 들어가는구나 해서 그게 오히려 이제 순기능이 될 때가 많은데 잘 이름도 모르겠고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뭐 대통령실에 근무했었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당장 야당의 먹잇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되면서 그 공격을 또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기존의 이제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떨궈져 나간 사람들의 그 불만과 함께 이게 상당히 공천 과정을 상당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참 이상한 게요. 선거에서 공천 과정이 시끄러우면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줍니다. 4년 전에 그 공천 파동 때문에 당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전략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고 용이 주도하고 또 당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당성 있는 그런 전략 공천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번 주가 당내 갈등이 기로에 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현역 의원 평가 합의 20% 명단 통보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컷오프에 들어가는 하위 10%를 포함해서 감산 대상자 30여 명 중에 비명계가 어느 정도에 포함될지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현역에 대한 컷오프가 과연 그 속에 비명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예상해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 이제 그 소위 승동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 지역에서 과연 임종석 의원한테 뛸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냐 이런 것도 아직까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파열음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반사에 이걸 어느 정도 그 이낙연 새로운 미래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비명계가 포함될 거다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어떤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은 겉보기에는 어떤 당의 권력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비명 내지는 친문을 배제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완전히 방임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예비 후보에 대한 공천 심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친명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언뜻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몇 명의 그 상징성 있는 비명 내지는 친문을 뺀다면 아마 친명계가 주도하는 대로 공천을 해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민주당은 상당히 그 1인 체제 하에서 이렇게 고인물처럼 움직이는 이 자체가 사실은 그 제3당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이 볼 때는 굉장히 그 뭔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총선 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마 적당히 비명을 집어넣되 주로 친명이 공천받는 그 수순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렇게 들썩들썩하지는 않지만 그 고인물 같은 조용함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는 점수를 못 받는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야 모두 지금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 금요일 정도쯤부터는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 좀 지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전에 지금 대국민 메시지 발표한다고 해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아마 KBS의 대담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곧 녹화도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뭐 사안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도 좀 포함해서 같이 얘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게 평론하시겠어요?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은 지금 또 여론조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30%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아마 대통령실도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년 대담이 오늘 녹화 예정이고 7일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한 설명 내지는 입장 표명은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단을 하고요. 단지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세게 밀어붙이면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성이 과거에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과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야당의 공격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들 전체의 어떤 비판적 인식과 걱정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라서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30% 안 된다고 했던 건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엊그제 이제 발표한 부분이고요. 29% 나왔던 그 부분인데 또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네. 일단 국면 전환 카드가 될까? 이번에 말하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야당은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이고 또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꽤나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든다는 그런 보도가 많거든요. 국면 전환을 하려면요. 예. KBS 대담을 할 것이 아니라 기자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 왔는데 지금 그 신년이 됐는데도 기자간담회도 못 열고 겨우 KBS 대담, 이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약속 대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예. 자체부터가 국민의 기대를 높일 수가 없다. 이미 질문이 정해져 있고 대통령이 어느 선에서 해명하는 정도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예상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성남 민심을 잠재우기는 방법부터 잘못됐다. 차라리 오히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질문에 땀 흘리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모습. 나는 그게 더 진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예. 유감 표명을 하고 해명을 해낼 수 있을지,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 방법론 자체가 셀란 그 아주 날선 질문을 피해가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저런 방법 속에서 어떻게 국민의 성남 민심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방법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국면을 전환하려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고 정말 미안하다,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윤석열 대통령답다라고 하는, 옛날에 국민들이 윤석열을 선택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계속 대통령이 피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안 비쳐요.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진짜 뭐 현재 우리 민주당의 그 이철규 의원이나 아주 잘못된 해명을 하거든요. 대통령 기록관에 뭐 마치 그것을 잘 보존할 가치도 없고 기록법상에 해당되도 않은 선물을 가지고 잘 보존한다. 세명할수록 꼬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영률 비대위원이 솔직하게 들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을 때 화끈하게 더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보기에 오히려 안타깝다 할 정도로 대통령이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네. 예. 우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게 되는데 오는 7일에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언론인 패널들과 토론을 하거든요. 이거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세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7일이 슈퍼 7일 같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그날 방송이 된다면. 그렇죠. 대통령 네. 신년 대담도 그날 나올 그다음에 전망이 이제 나오니까요. 관훈 토론회. 예.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정말 그 진솔한 사과를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아마 그 언론에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략 공천의 그 방법이라든지 특히 마포 을이라든지 뭐 중성동 을입니까? 이런 지역.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뭐 의원 세비라든지 그다음에 동료 시민의 정확한 의미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답변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담화에서 명품백 문제가 시원하게 털어진다면 그게 슈퍼 7일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총선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토론에 참석하는 건 좀 어떻게 평론하시겠어요?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그렇습니까? 없는 게요. 예.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거예요. 날짜 잘못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그 대담을 하는데 예. 같은 날에 당 대표가 관훈 토론을 한다.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대통령실이 굉장히 화를 낼 법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대통령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실제로 관훈 토론을 하는 사람이 왜 날짜 조정을 못합니까? 대통령이 되게 화를 낼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통령이.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그 대통령, 반대의 효과를 대통령 누리는 거 아닌가. 방송을 뒤덮기 네.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날 관훈 토론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대담에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어떤 그 역효과를 희석시키는 차원일 수도 있지 그런데 않을까. 가령 그 날짜를 그날 뭐 그렇게 시간이 모르고 없습니다만은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해법을 내놨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뭐 7일 날 이 이야기 듣고요. 뭐 다음 주에도 기회가 되면 같이 두 분과 말씀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